여러분, 퇴근길에 문득 주변을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지난달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철문을 내리고 그 자리엔 낯선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목욕탕 굴뚝에서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학창시절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했던 PC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처음 목격했을 때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더군요. 이건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특정 업종들이 마치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멸종의 현장. 오늘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에서는 이 충격적인 기록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요즘 장사가 안 되는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자영업 지도가 어떻게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말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던 추억의 장소, 동네 목욕탕입니다. 뜨끈한 열탕에 몸을 담그면 세상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던 그 느낌, 기억나시죠? 탕 안에서 어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때밀이 아저씨의 거친 손길에 온몸이 빨개지도록 밀리고 나면 타이실에서 먹는 바나나 우유 한 병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따뜻했던 공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국의 목욕탕은 무려 1만 곳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5,500곳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시죠. 2020년에 90곳이던 목욕탕이 불과 5년 만에 55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35곳이 증발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의 혁신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집에 욕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탄 보일러 시절에는 뜨거운 물을 마음껏 쓰는 것 자체가 사치였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 목욕 바구니를 들고 동네 목욕탕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마다 가스 보일러와 욕조가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집에서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굳이 돈을 내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상위 호환 경쟁자의 등장입니다. 바로 찜질방이죠. 찜질방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 잠까지 잘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씻고 먹고 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 공간인 거죠. 목욕탕 입장료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훨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니 소비자들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찜질방으로 기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장님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인데요. 바로 살인적인 공공요금 폭등입니다. 목욕탕이라는 업종은 태생적으로 물과 가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대한 탕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상하수도 요금과 가스 요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고정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닫고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을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형 보일러를 뜯어내고 타일을 깨고 배관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업 자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문만 걸어 잠근 유령 목욕탕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죠. 누군가에겐 유일한 사회적 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했던 공간이 차가운 비용의 논리와 생활 양식의 변화 속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지고 있는 곳은 우리 어머니들의 단골 쇼핑 장소였던 동네 옷가게입니다. 동대문에서 새벽같이 옷을 떼와서 마네킹에 예쁘게 입혀놓으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나한테 어울려요? 하면 어머, 손님, 완전 찰떡이에요. 하며 거울 앞에 세워주던 그 풍경, 이제는 거의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동대문 시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입 삼촌들로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도매상가 문이 열리면 전국에서 몰려든 옷가게 사장님들이 카트를 끌며 물건을 쓸어 담았죠. 잘 나가는 분들은 월 1,000만 원씩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파리만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의 업자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무리 싸게 떼어와도 알리보다 비싸서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알리가 바로 핵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흔히 C커머스라고 부르죠. 이들이 한국 의류 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동대문 도매가가 15,000원인 티셔츠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국내 옷가게에서 팔려면 임대료, 인건비, 마진을 붙여서 최소 29,900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테무에서는요, 무료 배송에 9,900원입니다. 3배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가 어디서 살까요? 답은 뻔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과 물류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다 $150 이하 구매 시에는 관세조차 붙지 않아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관세에 부가세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마라톤인데 한쪽은 자전거 타고 출발하는 격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이른바 쇼루밍이라는 현상인데요. 매장에 와서 옷을 이리저리 입어보고 사이즈만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최저가로 온라인 주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동네 옷가게는 사실상 무료 피팅룸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친절하게 옷도 골라주고 코디 조언도 해줬는데 정작 결제는 중국 앱에서 해버리니까요. 세 번째로 무너지고 있는 곳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한때는 편의점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동네 어귀마다 복덕방이라 불리던 중개업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1만 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대부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코인 빨래방으로 바뀌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이 정보의 벽을 완전히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집이 매물로 나왔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알려면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개사의 힘이었죠. 하지만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시세와 내부 사진, 심지어 3D 뷰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만이 독점하던 정보 권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중개사들은 그 플랫폼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플랫폼 상단에 매물을 노출하려면 매달 100만 원 안팎의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광고를 안 하면 손님 눈에 띄지 않고 광고를 하자니 수익이 남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매출이 500만 원이라 해도 임대료와 광고비를 제하면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직거래 시장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규모는 불과 3년 전 연간 5천 건 수준에서 지금은 수십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심리가 그만큼 강해진 거죠. 특히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중개사 끼고 해도 사기당하는데 그냥 직접 하지 뭐 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3% 중반대로 올라붙으면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된 거예요. 업계에서는 거래 영원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거래가 영원히 없다. 즉, 거래 제로라는 뜻이죠. 부동산 중개업은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거래 자체가 없으니 앉아서 굶는 수밖에요. 네 번째로 소멸하고 있는 곳은 청춘의 아지트였던 PC방입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스타크래프트 한 판 돌리고 신라면에 공깃밥 추가해서 후루룩 먹던 그 시절. 시험 끝난 날이면 밤새 게임하다가 새벽에 비몽사몽 집에 들어가던 추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이 PC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인데요. 2020년에 약 15,000곳이던 PC방이 2024년 기준으로 7,300곳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 정도면 개별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게임 플랫폼 자체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굳이 PC방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즐깁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거기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사양 컴퓨터가 없어도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해서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거죠. PC방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희미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PC방의 핵심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10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이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PC방이 학생들로 꽉 차던 풍경, 이제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풀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정용 PC와 인터넷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예전에는 PC방에 가야만 전용선의 빠른 속도와 고사양 컴퓨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집 컴퓨터로는 최신 게임을 돌리기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용 컴퓨터 사양도 웬만한 PC방 못지않게 좋아졌고 기가 인터넷은 기본입니다. 굳이 시간당 돈을 내면서 PC방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다섯 번째로 살펴볼 곳은 기름 냄새 가득했던 동네 카센터입니다. 30년 넘게 기름밥을 먹으며 자동차와 함께 인생을 보낸 사장님들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 수천 대의 차를 고치며 쌓아온 노하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체는 약 8만 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 동네 카센터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제조사 직영 서비스 센터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골목골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정비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바로 전기차의 등장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없고 배기계통도 없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정비할 때 필수적이었던 작업들, 엔진 오일 교환, 미션 오일 교체, 점화 플러그 교환, 타이밍 벨트 교체,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남은 정비 항목이라고는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점검, 에어컨 필터 교환 정도가 전부예요. 기존 정비 포인트의 70%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건 전기차는 동네 카센터에서 손을 댈 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전용 진단 장비가 없으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분석해야 하는데 이 접근 권한을 제조사가 꽁꽁 틀어쥐고 있어요. 거기다 고전화 배터리를 다루는 작업은 자칫하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특수 자격증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부품을 구하려 해도 제조사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비 시장 전체가 제조사 직영 서비스 센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서비스 센터, 현대 블루핸즈, 기아 오토큐 이런 곳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 내연기관 차가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요즘 차들은 품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0만 킬로미터만 타도 여기저기서 말썽이었는데 지금은 20만 킬로를 타도 멀쩡한 차가 수두룩합니다. 잔고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건 정비소 입장에서는 일감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2030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한몫합니다. 이들은 차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걸 선호합니다. 카쉐어링, 구독 서비스 같은 거죠. 아예 차를 사지 않는 무차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기술은 여전히 사장님들의 손끝에 남아있지만 그 기술을 써먹을 무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위기에 처한 곳은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였던 김밥집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김밥 한 줄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 김밥 한 줄에 단무지까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기본 김밥이 4,000원이고 참치김밥은 5,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김밥 천국이 아니라 김밥 5천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충격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전국 김밥집 10곳 중 7곳이 10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서민 음식의 대명사였던 김밥집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김밥이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닐 정도로 모든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김 가격부터 보시죠. 기후 변화로 인해 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란은 어떻습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질 때마다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널뜹니다. 시금치, 당근, 우엉, 단무지, 김밥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재료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김밥 한 줄을 만드는 원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수준까지 올랐어요. 4,0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김밥집 사장님들을 진짜 무릎 꿇게 만드는 건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입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밥 위에 재료를 가지런히 올리고 돌돌 말아서 먹기 좋게 썰어야 합니다. 기계가 일부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노동 집약적 음식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1030원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올랐어요. 예전에는 김밥 2줄만 팔면 직원 1시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서너 줄을 팔아야 겨우 맞춥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여기에 편의점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경쟁자로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김밥을 2,000원대에도 팝니다. 통신사 멤버십 할인까지 적용하면 더 싸지죠. 물론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 만든 김밥과 공장에서 찍어낸 김밥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동네 김밥집 대신 편의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배달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15%에서 20%에 달하거든요. 4,000원짜리 김밥을 배달하면 600원에서 800원을 플랫폼에 떼어줘야 합니다.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아예 배달 앱을 꺼버리기도 합니다. 7번째로 위기를 맞이한 곳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던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시죠? 해외여행은 막히고 모임은 제한되고 즐길 거리라고는 정말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프 붐이 불었어요. 특히 2030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MZ세대가 골프에 빠졌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스크린 골프장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저녁 시간 예약은 전쟁이었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도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스크린 골프장 창업은 대박 아이템으로 불렸고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한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이 2-3개씩 들어서는 경우도 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인데도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이 늘었고 한때 웨이팅까지 했던 매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여가 선택 기준이 바뀌었고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시대가 열리자 해외여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가 터지면서 여가비 지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골프보다는 여행에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트렌드 자체도 이동했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골프 대신 테니스가 뜨기 시작했고 러닝 크루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등산도 다시 각광받고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진입 장벽과 유지 비용의 차이입니다. 골프는 장비값만 수백만 원이 들고 레슨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한 번 치면 2-3만 원씩 나가죠. 반면 테니스는 상대적으로 장비값이 저렴하고 러닝은 운동화 한 켤 내면 충분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고정적인 여가 지출을 줄이려는 심리가 강해졌고 가성비 좋은 운동으로 이동한 거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합니다. 붐이 일 때 너무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어요. 한 동네에 스크린 골프장이 5-6개씩 난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넘치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 경쟁에서 밀린 매장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거나 중고 장비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드 골프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방 골프장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한때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버블이 꺼지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살펴볼 곳은 한때 부의 상징으로 통했던 주유소입니다. 19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 저 집 아버지가 주유소 하신다는 말은 곧 저 집은 부자다 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1991년만 해도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무려 18%에 달했습니다. 기름만 팔면 돈이 굴러 들어오던 시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1%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18%에서 1%로 한 달 내내 직원들 관리하고 기름 받고 손님 응대하고 고생해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국에서 이틀에 한 곳골로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시작은 과당 경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유소 설치를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주유소를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한 동네에 주유소가 서너 곳씩 마주보고 들어서는 일이 흔해졌죠. 경쟁이 치열해지니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터당 몇 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손님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알뜰 주유소가 등장하면서 일반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리터당 수십 원씩 싸게 판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좋은 일이죠. 같은 기름인데 더 싸니까 알뜰 주유소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경쟁해야 하는 일반 주유소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에게 진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건 바로 전기차 확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이미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름을 넣는 차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름을 넣는 차가 없어지는데 주유소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소로 업종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일부 주유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충전소 전환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수익 구조도 주유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은 몇 분이면 가득 채우고 바로 떠나지만 전기차 충전은 급속 충전이라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회전율이 떨어지니 같은 면적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싶어도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땅 속에 묻힌 대형 기름 탱크를 파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기름을 다루면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해요.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최소 1억 원입니다. 오염 정도가 심하면 그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계속 운영하자니 매달 적자가 쌓이고 문을 닫자니 목돈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앞서 살펴본 목욕탕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폐업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적자를 보면서 버티거나 아예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전국 곳곳에 문을 닫은 채 흉물처럼 방치된 주유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8개 업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네 목욕탕, 옷가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PC방, 카센터, 김밥집,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주유소. 이 업종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를 먹여 살렸던 가장의 일터였고 동네 경제의 핏줄이었으며 우리 일상의 풍경을 이루던 공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은 스마트폰과 플랫폼, 전기차와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은 가성비를 쫓아 중국 직구와 편의점, 무인 점포로 옮겨갔습니다. 인구 구조도 달라졌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는 기존 자영업의 생존 공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씩 천천히 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 혁신, 소비 패턴 변화, 인구 구조 변동, 글로벌 경쟁 심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동시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종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꼭 점검해 보셔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사업이 노동 집약적 구조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일수록 인건비 부담에 취약합니다.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사람 손을 덜 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프리미엄 전략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 서비스가 기술로 대체 가능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거나 단순 중개만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그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해버리니까요.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예를 들어 깊은 전문성이나 인간적인 신뢰관계 같은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고객층의 변화를 읽고 계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가게의 주 고객층이 줄어드는 세대인지 늘어나는 세대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대, 20대 초반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사업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구매력이 있는 중장년층이나 빠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하는 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변화를 먼저 읽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차를 몰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됐듯이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아쉬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목욕탕이 사라진 자리에 프리미엄 사우나가 들어서고, 옷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체험형 편집숍이 생기고, 주유소가 사라진 자리에 전기차 충전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의 기회는 바로 그 틈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요즘 어떤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새로 들어서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신 동네의 변화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값진 정보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